토끼와 자라. 깊은 바닷속 으리으리한 용궁에는 용왕님이 바다를 다스리며 살고 있었지. 그런데 이 용궁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 바로 용왕님이 큰 병에 걸려 몸져 눕고 만 거야. 신하들이 바다에서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마치고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용왕님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용왕님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 아이고. 어느 날 고래 의원이 용왕님의 맥을 짚으며 말했어. 물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셔야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의원의 말에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 어허, 땅 위에 사는 토끼의 간을 누가 구해오겠나. 신하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자라가 나서며 말했어. 용왕님, 제가 토끼를 잡으러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소. 토끼만 데려온다면 내 큰 상을 내리겠네. 용왕님은 한 번도 토끼를 본 적 없는 자라를 위해 화공을 불렀어. 동글동글 빨간 두 눈에 두 귀가 길쭉길쭉, 동글뭉퉁 귀여운 꼬리에 흰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토끼를 그렸지. 참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로구나. 용왕님의 병을 꼭 낫게 해드려야지. 자라는 화공이 그려준 토끼 그림을 가슴에 품고 깊은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쳐 물 위로 올라갔어. 물에 오르자 따뜻한 햇살이 자라를 반기고 있었지. 자라는 토끼를 찾아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보았어. 혹시 저건 토끼 귀? 바위 뒤 길다란 두 개의 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토끼였지. 찾았어. 빨간 눈에 길쭉한 귀, 뭉뚱한 꼬리까지. 토끼님, 토끼님이 아니십니까? 이리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니시오? 토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라를 보고 물었어. 저는 깊은 바다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여기까지 왔지요. 용왕님의 심부름이요? 내게 무슨 볼일이 있는 게요? 토끼님은 바다에서 아주 유명하답니다. 하여 용왕님도 토끼님을 뵙고 싶어 하시지요. 내가 왜요? 늘 호랑이와 사냥꾼에게 쫓기기 바쁜 내가 왜 유명한 게요?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숲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궁에서 토끼님은 높이뛰기 선수에 지혜롭기가 하늘도 놀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여 용왕님의 명을 받들어 이렇게 토끼님을 모시러 오게 되었습니다. 용궁에 가면 용왕님 옆에서 높은 벼슬도 얻고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토끼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 좋아, 가지. 이참에 용궁 구경 한번 해보지. 토끼는 자라의 말에 넘어가 자라 등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닷속 풍경에 토끼는 신이 났어. 살랑살랑 춤추며 맞아주는 해초들도, 갖가지 색을 뽐내며 반겨주는 산호들도, 어두운 바닷길을 밝혀주는 해파리들도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지. 용궁의 궁녀들이 나와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어. 정말 다들 나를 반겨주는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용궁 문이 열리자 병사들이 뛰어나와 토끼를 잡고 꽁꽁 묶어버리지 뭐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토끼라고, 토끼! 토끼가 소리쳤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지. 이제 토끼의 간을 꺼내 용왕님의 약으로 바치도록 해라. 세상에, 용궁의 대신이 토끼의 간을 꺼내라는 명령을 내렸어. 그제야 자라에게 속은 걸 눈치챈 토끼는 눈앞이 깜깜해졌지. 어서 토끼의 간을 꺼내라. 아, 잠깐. 토끼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 용왕님을 위해서라면 간이 아니라 제 심장이라도 드리지요. 하지만 제 간은 늘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흐르는 냇물, 물풀 사이에 잘 숨겨놓았답니다. 용왕님의 약으로 순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가지고 왔을 텐데 말이죠. 간을 두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냐?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토끼는 계속 시치미를 뚝 떼며 거짓말을 했지. 저렇게 진짜라고 말하니 토끼를 한번 믿어봅시다. 용왕님은 용궁의 진기한 보석을 토끼에게 선물로 주며 말했어. 간을 꼭 가져오너라. 너의 간이 있어야 용궁을 다스릴 수 있다. 네네,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토끼는 자라의 등을 타고 바다를 헤엄쳐 육지로 돌아왔어. 토끼는 땅에 오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 하고 달아났지. 자라는 느릿느릿 따라가며 소리쳤어. 토끼님, 간은 찾아주셔야지요.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에게 속은 건 분하지만 용궁 구경 잘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제야 자라는 토끼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지. 토끼는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했지만 자라는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어. 둘은 형제였지만 닮은 구석이라곤 조금도 없었지. 놀부는 누군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었어. 어느 정도였냐고? 초상집 앞에서 노래하고 개밥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심술쟁이였지. 하지만 동생 흥부는 달랐어. 무엇이든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지.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몽땅 차지하고 흥분의 식구를 집에서 내쫓았어.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니 너도 내 갈 길을 가거라. 아이고 형님,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어디로 가오? 그건 내 알바가 아니니 썩 나가도록 해라. 놀부는 부모님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평생 함께 지내던 흥부와 흥부의 식구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지.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빠, 이제 우린 어디로 가요? 흥부는 집을 나와 떠돌다 어느 쓰러져가는 빈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기로 했어. 얘들아, 좀 춥지만 여기서 지내자꾸나. 여보 미안하오. 봄이 되면 더 살기 좋을 거요. 그래요 여보, 힘냅시다. 흥부의 가족들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돌보며 행복하게 지냈어. 하지만 빈손으로 집을 나온 흥부네는 곧 먹을 것이 떨어졌지. 아빠, 너무 배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고 흥부는 놀부를 찾아갔어. 형님, 형님, 흥부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야 문을 연 놀부는 빼꼼히 얼굴을 내밀며 말했지. 내가 웬일이냐? 볼 일이 없을 텐데. 형님, 쌀이 떨어져 아이들이 굶고 있어. 쌀 한 바가지만 빌려주시오. 쌀이 없음 볼이라도 줬소. 내 형편이 되면 곧 갚으리다. 우리 집에 넣어줄 쌀이 어디 있냐?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썩 물러가라. 돌아서는 흥부의 코에 부엌에서 나는 밥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 그곳엔 놀부만큼이나 심술궂은 놀부의 아내가 밥을 퍼고 있었지. 형수님, 남는 밥이 있거든 한 그릇만 주소. 그 말을 들은 놀부의 아내는 들고 있던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 아이고 아야야. 흥부의 소리를 들은 놀부는 몽둥이를 들고 나와 흥부를 흠씩 두들겨 패고는 쫓아냈지. 형에게 쫓겨난 흥부가 집으로 돌아오니 요란스런 새소리가 났어. 커다란 구렁이가 금방이라도 새끼 제비들을 잡아먹을 듯 큰 입을 벌리고 있었지. 이놈 구렁이 어딜 들어온 게냐? 흥부는 기다란 장대로 구렁이를 내쫓았어. 다행히 새끼 제비들은 모두 무사했어. 그런데 여기 한 마리 새끼 제비가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네. 흥부는 명주실 몇 가닥을 부러진 제비다리에 정성스레 동여매 주었어. 그리고 제비들이 있는 둥지에 안전하게 넣어주었지. 새끼 제비들은 흥부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여름을 지낼 수 있었어. 그리고 가을이 되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어. 이듬해 봄, 흥부네 식구들은 마당에 나와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어. 그때였어. 여보, 제비가 돌아왔어요. 흥부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제비 한 마리가 빙글빙글 돌다 박씨 하나를 마당에 톡 떨어뜨렸어. 자세히 보니 제비 다리엔 하얀 무명실이 감겨 있었지. 바로 지난해 구해주었던 그 제비였어. 제비의 마음이 고마운 흥부는 마당에 정성스레 박씨를 심었어. 하루 이틀이 지나고 파릇파릇 싹이 트더니 곧 밭꽃이 피어났지. 하루가 다르게 자라던 박덩쿨엔 얼마 뒤 달덩이 같은 박이 주렁주렁 매달렸어. 흥부는 세상에 그렇게 큰 박은 본 적이 없었지. 박 한 덩이만 타도 우리 식구 일주일은 먹겠구나. 슬근슬근 톱질이야, 슬근슬근 톱질이야. 이 박 타서 박죽하고 저 박 타서 바가지 하세. 슬근슬근 톱질이야, 슬근슬근 톱질이야. 흥분의 가족은 노래가 절로 나왔어. 근데 이게 웬일이야? 박 속에선 하얀 쌀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어. 흥분의 식구들은 너무나도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 또 다른 박을 타니 이번엔 번쩍번쩍 금은 보화와 기하디기한 비단 옷감이
셀 수도 없이 나오지 않겠어? 이야, 흥분에는 마지막 박을 탔어. 마지막 박이 키 큰 사내들이 나오더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뚝딱뚝딱 지어 흥분애를 집으로 들였어. 흥부의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고 돌고 돌아 마침내 놀부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소문을 들은 놀부는 배가 아파 어쩔 줄을 몰랐지. 아이고 배야, 흥부가 저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이고 배야. 놀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을 못하고 밤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렇지. 나도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얻으면 되지. 그날부터 놀부는 처마마다 제비집을 지어놓고 봄이 오기를 기다렸어. 드디어 봄이 되고 놀부의 집에도 제비 한 쌍이 날아왔어. 놀부는 둥지에서 제비 한 마리를 꺼내어 이놈의 구렁이, 불쌍한 제비를 못살게 굴다니 이놈. 놀부는 너스레를 떨며 제비 다리를 치료해 주었어. 내년에 다시 오거든 꼭 은혜를 갚도록 해라. 가을이 되자 놀부네 제비도 따뜻한 남쪽 나라로 다시 날아갔어. 이듬해 봄, 놀부네의 제비가 다시 돌아왔어. 왔구나, 왔어. 이 녀석이 드디어 왔구나. 놀부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지. 제비가 박씨 하나를 툭 떨어뜨리자 놀부는 기다렸다는 듯 박씨를 마당에 꼭꼭 심었어. 얼마 지나지 않자 싹이 돋고 꽃이 피더니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매달렸어. 놀부는 급한 마음에 익지도 않은 박을 타기 시작했어. 슬근슬근 톱질이야. 슬근슬근 톱질이야. 이 박 타면 금 나오고 저 박 타면 집 나오리. 어머, 이게 웬 냄새야? 첫 번째 박을 탔더니 똥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 이게 덜 익었나? 놀부가 다음 박을 또 탔지. 세상에, 이번엔 도깨비들이 우아르르 몰려나와 놀부 부부를 흠씬 두들겨 팼어. 내가 불쌍한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렸겠다. 아이고 아이고, 나는 고쳐준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놀부는 도깨비들이 사라지자 또 박을 타기 시작했어. 마지막 박에서 화르르 불길이 솟아나와 놀부의 집과 재산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놀부 부부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어. 그때 놀부의 소식을 들은 흥부가 한달음에 달려왔지. 형님, 이게 웬일이요? 너무 걱정 마시오.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삽시다. 놀부는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흥부에게 용서를 빌었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형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 난 너무나 좋소. 미안했다, 흥부야. 잘못을 뉘우친 놀부와 착한 흥부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의좋게 살았대.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옛날 어느 나라에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한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임금님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지. 그건 바로 날이면 날마다 귀가 쑥쑥 자라는 거였어. 언제부턴가 임금님은 자고 일어나면 귀가 쑥 자라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귀가 쑥쑥
자라 있었지? 임금님은 잠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해가 뜨고 나면 어느새 귀는 자라 있었거든. 어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자라는 귀는 어느새 당나귀 귀처럼 아주 크고 길어졌지. 누구도 알아선 안 돼. 날 얼마나 비웃겠어. 어느 날 임금님은 거울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귀를 가릴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한숨만 푹푹 내쉬던 임금님은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여봐라, 모자를 잘 만드는 사람을 당장 데려오도록 해라. 신하는 임금님 앞에 모자를 잘 만드는 노인 한 사람을 데려왔어. 임금님은 그에게 당나귀 귀를 보여주었어. 노인은 오랜 세월 모자를 만들어 왔지만 그렇게 큰 귀는 처음 보았지. 노인은 임금님의 우스꽝스러운 귀를 보고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꾹 눌러 참았어. 내 귀를 가릴 수 있는 큰 모자를 만들어주게. 내 귀에 대한 소문이 나돌게 되면 그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니 조심하시오. 노인은 정성을 다해 임금님의 당나귀 귀에 딱 맞는 모자를 만들어 드렸어. 오호, 딱 맞는군. 아주 좋아. 하지만 사람들은 임금님이 쓰신 큰 모자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 아니, 임금님의 모자가 왜 저리 크지? 크기만 커요? 높이는 또 얼마나 높은지요? 그거야, 임금님의 덕과 지혜가 나날이 높아지시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자를 만든 노인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왔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노인은 당나귀 귀가 떠오를 때면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웃음이 터져 나왔지. 저 노인이 실성을 했나? 이상한 영감일세. 노인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여길 만큼 너무나 자주 배를 잡고 웃어댔지. 하하하하. 아,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하하하. 하지만 노인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란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 말을 꼭 한번 외치고 싶었어. 하지만 임금님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꾹꾹 눌러 참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누구에게도 임금님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 해가 지났어.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길을 가다 큰 대나무 숲을 발견했지.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그곳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 노인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던 임금님의 비밀을 대나무 숲을 향해 외치기로 결심했어. 노인은 입에다 두 손을 동그랗게 모으고 대나무 숲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크게 소리친 노인은 속이 정말 후련했지. 아, 시원하다, 시원해. 이제야 살 것 같네. 그런데 그때부터 대나무 숲에서는 바람만 불면 이상한 소리가 났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사람들은 숲을 지날 때마다 나는 소리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잘못 들었나?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가 글쎄 당나귀 귀래. 어머 어머 어머,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래. 소문은 돌개바람처럼 퍼지고 퍼져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쑥덕쑥덕 수근수근 임금님의 귀에 대해 얘기했지.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란 거 들었어? 정말? 그 말이 진짜야? 마침내 소문은 대궐 안까지 전해지고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지. 당장 모자 만드는 노인을 데려오너라. 임금님은 신하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어. 내가 감히 죽고 싶어 다른 사람에게 말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답답하여 아무도 없는 퇴숲에서 혼자 소리쳤을 뿐입니다. 모자 만드는 노인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이야기했지. 임금님 귀가 큰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으라는 하늘의 뜻이 아닐까요? 임금님도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지. 과연 그 말이 옳다. 더 이상 백성들을 속일 수도 없어. 그 뒤로 임금님은 모자를 벗고 당당히 백성들 앞에 나서게 되었어. 그리고 그 후에도 임금님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라를 더 잘 다스렸대. 물론 백성들도 그런 당나귀 임금님을 더 좋아하게 되었대. 금도끼와 은도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부지런히 일해서 홀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었지.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그날도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어.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 손이 꽁꽁 얼겠어. 나무꾼은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도끼자루를 꽉 잡았지. 오늘은 이 나무가 좋겠어. 나무꾼은 연못 바로 옆에 있는 키 큰 나무 밑동을 툭툭 힘차게 내려쳤지. 차가운 날씨에도 등을 타고 땀이 흘러내렸고 도끼를 쥔 두 손도 축축하게 땀에 젖어버렸지. 그런데 나무꾼이 다시 도끼를 들어올리자 땀으로 축축한 손에서 도끼가 미끄러져 연못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 슝! 붕덩! 아이고, 이를 어째. 하나밖에 없는 도끼가 물에 빠지다니. 이번 겨울은 어떻게 나야 하나. 아이고. 나무꾼은 너무 슬픈 나머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지. 그런데 그때 연못 한가운데서 출렁출렁 큰 물결이 일더니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 나무꾼은 처음 보는 광경에 깜짝 놀라 그저 연못을 바라만 보았지. 물결이 잠잠해지자 하얀 연기 사이로 펑 하고 희고 긴 수염을 가진 사람이 물 가운데 나타났어. 무슨 일로 그리 서럽게 울고 있느냐. 나무꾼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누군가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놀랬어. 니십니까?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나무꾼은 있었던 일을 산신령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실수로 그만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끼가 없으면 땔감을 할 수가 없고
땔감이 없으면 어머니와 제가 겨울을 나기가 힘이 듭니다. 기다려보거라. 산신령은 휘리리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 잠시 후 산신령은 펑 하고 나타나 번쩍번쩍 눈부신 금도끼를 보여주었지.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니라 낡은 도끼입니다. 나무꾼은 욕심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지.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사라졌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은도끼를 들고 다시 나타났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도 은도끼도 아닌 닳고 낡은 쇠도끼입니다. 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진 산신령이 이번에는 이가 다 빠진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타났지. 맞아요, 맞아. 오랜 시간 제가 사용한 틀림없는 제 도끼입니다. 쇠도끼를 본 나무꾼은 너무 기뻐 환하게 웃었어. 허허허, 참 정직한 청년이로구나. 내 도끼를 가져가거라. 그리고 금도끼와 은도끼도 받도록 해라. 네? 이걸 다 제게 주신다고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더 정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무꾼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어머니가 기뻐하실 모습을 떠올리니 너무나도 행복했어. 그렇게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왔고 착한 나무꾼의 소문은 온 동네에 금세 퍼져나갔어. 한편 착한 나무꾼의 소문을 들은 옆집 욕심쟁이 나무꾼은 쇠도끼 한 자루를 집어들고 산으로 달려갔지. 부자 되기 아주 쉽구나. 오호라, 이 연못이구나. 욕심쟁이 나무꾼은 툭툭 도끼질하는 신용만 하다가 자기의 낡은 도끼를 연못에 일부러 집어 던졌어. 욕심쟁이 나무꾼은 꺼이꺼이 우는 신용을 하면서 산신령이 나타나길 기다렸지. 아이고, 내 도끼. 금쪽 같은 내 도끼가 연못에 빠졌네. 아이고, 아이고. 잠시 후 연못에 물결이 일고 하얀 연기 사이로 퐁 하며 산신령이 나타났어. 욕심쟁이 나무꾼은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며 속으로 기뻐했지. 욕심쟁이 나무꾼은 산신령이 묻기도 전에 먼저 말하기 바빴지. 산신령님, 산신령님, 제 도끼가 연못에 빠졌습니다.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펑 소리와 함께 금도끼를 들고 다시 나타났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욕심쟁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이야기했어.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2개가 더 있습니다요. 이번엔 산신령이 은도끼와 쇠도끼를 들고 나타났지. 이 도끼들이 다 네 도끼냐? 욕심쟁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했어. 네, 바로 그것들이 다 제 도끼입니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모두 말이죠. 네, 이놈!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게야. 너 같은 거짓말쟁이에겐 하나도 줄 수 없다. 썩 물러가거라. 산신령이 무섭게 화를 내자 온 천지가 진동하듯 연못에 물보라가 일고 온 산이 심하게 흔들렸지. 겁에 질린 욕심쟁이는 엉금엉금 뒷걸음질 치며 달아나다 떼굴떼굴떼굴 비탈길을 굴러 떨어졌지. 산신령에게 혼쭐이 난 욕심쟁이 나무꾼은
두 번 다시 거짓말을 못하게 되었대. 도깨비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나무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지.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서둘러 산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갑자기 웬 눈이지? 추워. 무슨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려? 당황한 나무꾼은 주위를 둘러보았어. 저기 키 큰 나무 옆에 낡은 초가집이 보이네? 눈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니 오늘은 저 집에서 묵고 가야겠어. 아무도 안 계세요? 인기척이 나지 않자 나무꾼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 빈집이었거든. 추운 날씨에 눈까지 맞은 탓인지 방 안으로 들어온 나무꾼은 깜빡 잠이 들었어. 쓱닥쓱닥쓱닥 이러쿵저러쿵.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끌시끌한 소리에 나무꾼은 감았던 눈을 떴어. 이제 신나게 놀아볼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도깨비? 어머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도깨비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야.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 도깨비가 보였는데. 어라, 또 사라졌네. 나무꾼은 도깨비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어. 그러자 도깨비의 손에 들려진 감투가 눈에 들어왔지. 오호라, 이게 말로만 듣던 도깨비 감투로구나. 그때였어. 꼭이요. 도깨비들은 새빨간 도깨비불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런데 급히 나가던 도깨비가 감투 하나를 놓고 갔지. 나무꾼은 조심스레 감투를 써보았어. 그러자 감투를 쓴 나무꾼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 도깨비 감투를 쓰면 모습이 사라지다니 정말 신기하구나. 그래, 이 감투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겠어. 나무꾼은 큰 보물을 얻은 사람처럼 기뻐하였지. 산을 내려온 나무꾼은 감투를 쓰고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 그런데 나무꾼이 지나간 자리에는 음식도 옷도 신발도 무언가 하나씩 사라졌지. 정말 재미있구나. 감투 하나로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말이야. 나무꾼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욕심이 점점 더 커져만 갔어. 나무꾼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네 사람들은 밤새 도둑이 들었다고 울고불고 야단이었지. 그래도 나무꾼은 제 잘못을 모르고 욕심만 차리기 바빴어. 그러던 어느 날 음식을 잔뜩 훔쳐먹고 집으로 온 나무꾼이 낮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이 쥐 한 마리가 나타나 감투의 한 부분을 갉아먹었지 뭐야. 낮잠을 자고 일어난 나무꾼은 감투에 난 구멍을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걸 어쩌지? 옳지. 나무꾼은 노란 천을 대어 감투에 난 구멍을 꿰매었어. 감쪽 같은데? 나무꾼은 다시 감투를 쓰고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값비싼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지. 아니, 저게 뭐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천 조각을 이상하게 여긴 동네 사람이 천을 따라가 꽉 잡았어. 그러자 나무꾼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 도둑이다. 도둑이 나타났다. 도둑 잡아라. 놀란 나무꾼은 그 길로 주랭랑을 쳤어. 그러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모든 나무꾼을 쫓아가 마구 몽둥이질을 했지. 팍팍팍팍. 아야, 아야, 아이고 사람 살려. 마을 사람들에게 혼쭐이 난 나무꾼은 엉엉 울며 용서를 구했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동네 사람들은 나무꾼을 용서해 주었지. 나무꾼은 다시는 도깨비 감투를 쓰지 않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게 되었대. 호랑이와 곶감.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 이 호랑이가 어흥 하고 소리만 내도 모두들 벌벌 떨며 숨기 바빴지. 겨울이 되자 모든 것이 얼어붙어 산속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호랑이는 먹이를 찾으러 마을로 내려갔지. 어슬렁 어슬렁 외딴 초가집 앞을 지나는데 먹음직스러운 소 한 마리가 보였어. 호랑이는 얼씨구나 하고 외양간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지. 그런데 그때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우리 아기, 착한 아기, 뚝 해야지. 으앙! 엄마가 달래도 아기는 막무가내였어. 아가, 뚝 그쳐야지. 자꾸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밖에 벌써 호랑이가 와 있네. 아이고 무서워라.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호랑이가 있다고 해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 거참, 내가 무섭지도 않은가? 오냐 오냐 우리 아기, 곶감이다 곶감, 뚝. 세상에, 곶감이라는 말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네. 도대체 곶감이란 놈이 누구지? 나보다 더 힘세고 무서운 녀석인가? 겁을 잔뜩 먹은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 산으로 돌아가려 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깜짝 놀란 호랑이는 후다닥 외양간 안으로 몸을 숨겼지. 그때 갑자기 호랑이의 등 위로 무언가 휙 올라탔어. 큰일이다. 이 녀석 곶감이야 곶감. 어떡하지? 과연 누굴까? 정말 곶감 귀신? 아니야. 곶감이 아니라 외양간에 소를 훔치러 온 소도둑이었어. 깜짝 놀란 호랑이는 소도둑을 등에 태우고 불이 나게 달아났어. 도둑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매달렸지. 호랑이는 빨리 달리면 곶감이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했어. 내가 떨어질 줄 알고 어림도 없지. 하지만 호랑이가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소도둑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여기저기 쌩쌩.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달리고 또 달렸어. 날이 훤히 밝아오자 소도둑은 그제야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는 걸 알았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아이고 큰일 났네. 소도둑은 정신을 바짝 차렸어. 마침 저 앞에 커다란 나무가 보이네. 소도둑은 호랑이가 나무 밑을 지나갈 때 길게 뻗은 나뭇가지 하나를 꽉 붙잡았어. 소 훔치려다가 이게 무슨 일이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소도둑은 소도둑대로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어.
기진맥진한 호랑이 앞으로 산속 동물들이 하나둘씩 모여왔어. 호랑이님, 밤새 무슨 일 있었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지난밤 곶감이란 녀석을 붙잡아 혼쭐을 내주었더니 좀 피곤하구나. 동물들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 간밤에 겁이 질린 호랑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다 지켜봤거든. 동물들은 기다렸다는 듯 함께 소리쳤어. 곶감이다! 곶감! 곶감이 나타났다! 호랑이는 이 소리를 듣고 번개보다도 빨리, 바람보다도 더 멀리 달아나 숨을 곳부터 찾았대. 방귀 시합.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산마을에 방귀를 아주 잘 뀌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 방귀쟁이 아저씨는 아주 힘이 센 호랑 방귀를 뀌었는데, 방귀가 얼마나 세냐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방귀 한 번에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를 다 흔들어 딸 수 있을 정도였지. 붕붕붕붕붕붕. 이럴 수가,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렸어. 진짜 대단한 방귀야. 사람들은 아저씨의 방귀에 늘 감탄했지. 그런데 고개 넘어 강마을에도 대단한 방귀쟁이 아줌마가 살고 있었어. 아줌마는 한 번 끼면 멈추지 않는 수다 방귀를 뀌었다지. 이 아줌마의 방귀가 얼마나 굉장했냐면 뽕뽕뽕뽕뽕뽕뽕뽕, 강물이 출렁출렁, 고기잡이 배가 뒤집어지고 물속의 고기도 놀라 뛰어올랐지. 산마을에 엄청난 방귀쟁이가 산다는 소문은 강마을 방귀쟁이 아줌마에게도 흘러갔어. 산마을 사내의 방귀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도 나한텐 못 이길걸. 어느 장날이었어.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두 방귀쟁이는 장터에서 딱 마주친 게 아니겠어? 강마을 방귀쟁이 아줌마가 산마을 방귀쟁이 아저씨에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 이봐요, 방귀쟁이 아저씨, 이 마을에선 내 방귀가 최고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야. 그 말에 산마을 방귀쟁이 아저씨는 자존심이 상했지. 뭐라고? 아줌마가 내 방귀 실력을 알아? 내 방귀가 최고야. 내가 1등이라고. 두 사람은 서로 자기 방귀가 최고라며 계속 다퉜지. 그럼 방귀 시합을 해봅시다. 누가 최고인지 겨뤄보자고. 좋아, 그럼 어디 해봐요. 산마을 방귀쟁이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고구마를 우걱우걱 먹으며 방귀 시합을 준비했지. 두고 보자. 감히 내 방귀를 무시했겠다. 강마을 방귀쟁이 아줌마도 보리밥 한 솥을 먹으며 시합을 준비하기 바빴지. 두 방귀쟁이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방귀 시합을 시작했어. 자자, 그럼 이제 시합을 시작하겠어. 여기 이 절구통을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무조건 지는 거요. 알겠어? 두 방귀쟁이는 함께 대답했어. 좋았어. 절구통 방귀 시합은 지금 바로 시작되었지. 뿡뿡뿡뿡뿡뿡뿡 빵! 산마을 방귀쟁이 아저씨는 엉덩이에 힘을 모았다가 뿡 하고 힘센 호랑 방귀를 내뿜었지. 그러자 절구통이 휙 하고 하늘로 날아가더니 강 건너 방귀쟁이 아줌마에게로 넘어갔어. 우와! 구경꾼들은 이 신기한 광경에 모두들 감탄했지. 이 정도쯤이야. 강마을 방귀쟁이 아줌마는 씩 웃으며 날아오는 절구통을 향해
가볍게 뽕뽕뽕뽕뽕뽕 하고 수다방귀를 내뿜었어. 절구통은 다시 하늘로 슝 하고 날아올랐지. 우와, 가벼운 방귀 소리였는데 저 정도로 높이 올라가다니 정말 대단한데? 구경꾼들은 모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 두 방귀쟁이들의 방귀에 절구통은 쉬지 않고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했지. 밤까지 시합이 계속되자 구경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두 방귀쟁이도 슬슬 지치기 시작했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네. 하지만 질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끝까지 젖먹던 힘을 다해 뽕뽕뽕뽕뽕.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방귀를 껴버린 거야. 두 사람의 방귀가 얼마나 셌던지 절구통이 슝 하고 하늘 높이 아주 높이 올라가 버리고 내려오지 않았어. 절구통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세상에 글쎄, 절구통은 아주 멀리 달나라까지 날아가 버렸지 뭐야. 달나라에서 살고 있던 토끼들은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절구통에 깜짝 놀랐지. 이게 뭐지? 어디서 온 거지? 글쎄. 우리 여기에 방아를 찧어 떡을 만들어 먹자. 우와, 맛있겠다. 그렇게 달나라 토끼들은 아직도 방귀쟁이들이 쏘아올린 절구통에 쿵덕쿵덕 쿵덕쿵 방아를 찧고 있대. 호랑이 형님.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이 있었어. 나무꾼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효심이 지극한 청년이었지. 그날도 나무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길이었어. 얘야, 요즘 산에 호랑이가 자주 나온다니 조심하거라.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나무해서 우리 어머니 좋은 음식 많이 해드려야지. 나무꾼은 꼬불꼬불 좁은 산길을 걸어 숲속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나무꾼의 등 뒤로 시커멓고 커다란 그림자가 들이운 게 아니겠어? 설마 호랑이? 슬금슬금 큰 짐승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들렸어. 세상에, 이러다간 꼼짝없이 호랑이밥이 되겠어. 겁에 질린 청년인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어흥. 천둥 같은 호랑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호랑이가 떡하니 나무꾼 앞에 나타났어. 나무꾼은 눈앞이 깜깜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늘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는 거야. 그래,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마침 나무꾼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나무꾼이 꺼이꺼이 목 놓아 울면서 호랑이에게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 아이고 형님, 형님을 찾느라 온 산을 헤매고 다녔는데 이제야 만났습니다. 형님. 누가 네 형님이냐? 넌 사람이고 난 짐승인데. 호랑이는 어이없다는 듯 얘기했어요. 아이고 형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늘 제 위에 형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하셨죠. 근데 형님이 어린 시절 독한 약초를 먹고 호랑이로 변하여 산으로 들어갔다고 하셨지요.
하여 산에서 몸집이 크고 이마에 선명한 세 줄이 있는 호랑이를 보거든 형님인 줄 알고 집으로 꼭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사람의 자식이라고? 이 말이 사실이냐? 요즘 어머니 꿈에 형님이 자꾸 보인다 하시더니 이렇게 만나려고 그랬나 봅니다. 나무꾼은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 아니, 어머니 꿈에? 예, 형님이 보고 싶어 밤낮으로 우시다가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께서 날 보고 싶어 밤낮으로 우신다고? 아이고, 아이고. 네, 형님. 어린 시절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이 녀석 말이 맞다면 나만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았겠구나. 아이고, 어머니. 마침내 호랑이는 자기가 사람이었다고 믿게 되었어. 아우야, 내가 그동안 어머니께 큰 불효를 저질렀구나. 형님, 밤낮으로 형님만 생각하는 어머니가 형님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저와 함께 집으로 가세요. 아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염치로 어머니를 뵙겠느냐. 하며 호랑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 아우야, 가서 어머니께 나는 잘 있다고 전해드려라. 힘들겠지만 나 대신 어머니 잘 모시거라. 내 산짐승이라도 잡아다 줄 테니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어휴, 살았다. 나무꾼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 그렇게 나무꾼은 호랑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니께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를 해드리자 어머니께서도 깜짝 놀라셨지. 아이고, 천만 다행이구나. 그때 마당 위로 쿵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밖에 누가 왔나? 제가 나가볼게요. 어머니, 멧돼지예요. 그 호랑이가 가져온 게 아니냐? 그런가 봐요. 아이고, 고맙기도 해라. 참 효성이 지극한 호랑이구나. 청년이 멧돼지를 맛있게 요리해서 어머니께 드렸지. 호랑이 아들 덕분에 맛있는 멧돼지 고기를 먹게 되는구나. 많이 드세요, 어머니. 오냐, 오냐. 건강하세요, 어머니. 호랑이는 먼 발치에서 어머니를 지켜보았지. 이듬해 겨울, 어머니는 큰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으셨어. 아이고, 어머니 기운 차리세요. 어머니. 호랑이 아들 덕에 호강을 했는데 한번 보지도 못하고 가는구나. 이 말을 숨어서 지켜듣던 호랑이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 어머니, 못난 큰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부디 저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세요. 호랑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깊은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리고 생각했지. 그래, 지금껏 효도 한번 못했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내가 지켜드려야지. 호랑이는 그날로 3년상을 치를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어머니 무덤 옆을 지켜드리기로 했어. 그 후 몇 달이 지났어. 나무꾼은 어머니가 그리워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지. 그런데 그곳엔 앙상하게 말라 죽은 호랑이가 무덤 옆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 호랑이는 어머니 곁으로
이미 떠나버린 후였던 거야. 아이고 형님, 호랑이 형님, 아이고. 호랑이의 효심이 사람보다 더 지극하구나. 형님, 형님의 효심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무꾼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 방귀 시합.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산마을에 방귀를 아주 잘 뀌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 방귀쟁이 아저씨는 아주 힘이 센 호랑 방귀를 뀌었는데, 방귀가 얼마나 세냐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방귀 한 번에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를 다 흔들어 딸 수 있을 정도였지. 붕붕붕붕붕붕. 이럴 수가,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렸어. 진짜 대단한 방귀야. 사람들은 아저씨의 방귀에 늘 감탄했지. 그런데 고개 넘어 강마을에도 대단한 방귀쟁이 아줌마가 살고 있었어. 아줌마는 한 번 끼면 멈추지 않는 수다 방귀를 뀌었다지. 이 아줌마의 방귀가 얼마나 굉장했냐면 뽕뽕뽕뽕뽕뽕뽕뽕, 강물이 출렁출렁, 고기잡이 배가 뒤집어지고 물속의 고기도 놀라 뛰어올랐지. 산마을에 엄청난 방귀쟁이가 산다는 소문은 강마을 방귀쟁이 아줌마에게도 흘러갔어. 흥, 산마을 사내의 방귀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도 나한텐 못 이길걸. 어느 장날이었어.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두 방귀쟁이는 장터에서 딱 마주친 게 아니겠어? 강마을 방귀쟁이 아줌마가 산마을 방귀쟁이 아저씨에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 이봐요, 방귀쟁이 아저씨, 이 마을에선 내 방귀가 최고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야. 그 말에 산마을 방귀쟁이 아저씨는 자존심이 상했지. 뭐라고? 아줌마가 내 방귀 실력을 알아? 내 방귀가 최고야. 내가 1등이라고. 두 사람은 서로 자기 방귀가 최고라며 계속 다퉜지. 그럼 방귀 시합을 해봅시다. 누가 최고인지 겨뤄보자고. 좋아, 그럼 어디 해봐요. 산마을 방귀쟁이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고구마를 우걱우걱 먹으며 방귀 시합을 준비했지. 두고 보자. 감히 내 방귀를 무시했겠다. 강마을 방귀쟁이 아줌마도 보리밥 한 솥을 먹으며 시합을 준비하기 바빴지. 두 방귀쟁이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방귀 시합을 시작했어. 자자, 그럼 이제 시합을 시작하겠어. 여기 이 절구통을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무조건 지는 거요. 알겠어? 두 방귀쟁이는 함께 대답했어. 좋소. 절구통 방귀 시합은 지금 바로 시작되었지. 뿡뿡뿡뿡뿡뿡뿡 빵! 산마을 방귀쟁이 아저씨는 엉덩이에 힘을 모았다가 뿡 하고 힘센 호랑 방귀를 내뿜었지. 그러자 절구통이 휙 하고 하늘로 날아가더니 강 건너 방귀쟁이 아줌마에게로 넘어갔어. 우와! 구경꾼들은 이 신기한 광경에 모두들 감탄했지. 흥, 이 정도쯤이야. 강마을 방귀쟁이 아줌마는 씩 웃으며 날아오는 절구통을 향해 가볍게 뽕뽕뽕뽕뽕뽕 하고 수다 방귀를 내뿜었어. 절구통은 다시 하늘로 슝 하고 날아올랐지. 우와, 가벼운 방귀 소리였는데 저 정도로 높이 올라가다니 정말 대단한데? 구경꾼들은 모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
두 방귀쟁이들의 방귀에 절구통은 쉬지 않고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했지. 밤까지 시합이 계속되자 구경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두 방귀쟁이도 슬슬 지치기 시작했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죽겠네. 하지만 질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끝까지 젖먹던 힘을 다해 뿡 뽕뽕뽕뽕뽕.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방귀를 껴버린 거야. 두 사람의 방귀가 얼마나 셌던지 절구통이 슝 하고 하늘 높이 아주 높이 올라가 버리곤 내려오지 않았어. 절구통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세상에 글쎄, 절구통은 아주 멀리 달나라까지 날아가 버렸지 뭐야. 달나라에서 살고 있던 토끼들은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절구통에 깜짝 놀랐지. 이게 뭐지? 어디서 온 거지? 글쎄. 우리 여기에 방아를 치어 떡을 만들어 먹자. 우와, 맛있겠다. 그렇게 달나라 토끼들은 아직도 방귀쟁이들이 쏘아올린 절구통에 쿵덕쿵덕 쿵덕쿵 방아를 찢고 있대.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고 할머니는 그 고기를 장에다 갖다 팔았지. 그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어. 오늘은 바람도 잠들고 볕도 좋으니 고기들은 물속에서 놀기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바다에 낚싯대를 담그었지. 그런데 오늘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거두어 돌아가려고 할 때 낚싯대가 파르르 흔들리더니 커다란 고기가 잡혔지 뭐야. 옳거니 한 놈 걸렸구나. 할아버지는 낚싯대를 휙 잡아당겼어. 그러자 커다란 금빛 잉어가 퍼드득거리며 올라왔어.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붙잡힌 잉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 눈물을 흘리는 잉어를 보니 마음이 약해진 할아버지는 이 금빛 잉어를 다시 바닷물에 놓아주었어.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고기를 잡으러 어제와 같은 곳으로 갔어. 그런데 바닷가에 낚싯대를 담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닷물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 할아버지, 왕자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왕님의 심부름을 온 사람입니다. 용왕님이요? 어제 놓아주신 금빛 잉어는 용궁의 왕자님이십니다. 왕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님께서 고마움의 표시로 이 구슬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슬을 문지르면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들어줄 것입니다. 구슬은 바로 용궁에만 있다는 푸른빛 요술 구슬이었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용왕님의 사신이 준 요술 구슬을 살살 문질러 보았지.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소원을 얘기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었지. 좋은 옷과 음식, 비단과 보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어. 곳간에도 쌀이 가득 찼고 심지어
오막살이 초가집이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눈 깜짝할 새 변하는 게 아니겠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용궁에서 온 요술구슬 덕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부부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건넌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어. 친구, 혹시 갑자기 부자가 된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할머니는 요술구슬 이야기를 요목조목 다 들려주었어. 오, 그런 요술구슬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날 밤 요술구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도대체 구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바로 건넌 마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몰래 가져가 버렸지. 요술구슬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집은 다시 가난해졌어. 그 많던 쌀도 한 토를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다시 고기를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잡은 고기를 장에 갖다 팔았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 집은 힘들어졌지만 늘 자식 같은 개와 고양이를 먼저 챙겼지. 개와 고양이는 그런 부부의 마음을 알기에 꼭 보답을 하고 싶었어. 주인님의 요술구슬은 아마도 그 욕심쟁이 할멈이 가져갔을 거야. 그래? 우리가 그 구슬을 되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건너 구슬을 훔쳐간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어. 요술구슬은 틀림없이 저 안에 있을 거야. 그래, 맞아. 마침내 개와 고양이는 욕심쟁이 할머니의 집에 다다랐지. 하지만 요술구슬을 어떻게 빼내올지 막막하기만 했어. 가만. 고양이는 곳간으로 들어가 갑자기 대장쥐의 목덜미를 잡았어. 그러더니 놀란 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 쥐들은 듣거라. 이 집 주인의 요술구슬을 당장 찾아와라. 그러면 너희 대장을 살려주겠다. 놀란 쥐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 요술구슬을 찾아내었어. 고양이는 구슬을 받자말자 약속대로 대장쥐를 풀어주었지. 그때 개가 냉큼 구슬을 입에 물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께 직접 구슬을 갖다 드리고 싶었거든. 구슬을 문 개와 고양이는 다시 출렁이는 바다를 건넜어. 고양이는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되었어. 그래서 개에게 물었지. 구슬은 잘 갖고 있니?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 고양이는 몇 번이나 그렇게 물었지만 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 구슬을 빠뜨렸니? 왜 대답을 못해?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개는 답답했지만 꾹 참고 더 빨리 헤엄쳤어. 너 정말 구슬을 잃어버렸구나. 그렇지? 어서 대답해. 그러자 참다 못한 개가 냅다 소리를 질렀어. 야, 구슬이 입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그 순간 구슬이 풍덩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 구슬을 강에 빠뜨렸으니 찾긴 글렀어. 다 내 탓이야. 개는 강을 건너자 씩씩거리며 집으로 달려가 버렸지. 하지만 고양이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바다를 건너오느라 많이 지쳤던 고양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어부가 버리고 간 물고기 한 마리를 보자마자 덥석 베어 물었어. 아이고 이빨이야.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물고기 뱃속에서 요술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오는 게 아니겠어? 고양이는 요술구슬을 입에 물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지.
용하기도 하지. 네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부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요술구슬 덕분에 부부는 다시 부자가 되었지. 그날부터 고양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게 되었고, 개는 마당에서 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대.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사이가 된 건 이런 이유였지.